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앞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과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는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업이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에 간이 세액표를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분에 급여를 지급할 때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해가지고 과부족을 정산해서 환급 내지는 추가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에 그 연말정산할 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제출하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받는 부분들을 제출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가 간이 세액표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매월에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일단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요, 원천징수로서 그냥 끝납니다.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 처리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산출하는지 원천징수할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이 공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일 급여를 가지고 만약에 5일간 일을 했다 그러면 5일 급여가 됩니다. 빼기 근로소득공제를 한다고 그랬죠? 근로소득공제. 네, 근로소득공제는 하루에 15만 원 합니다. 5일이면 5 곱하기 15만 원. 하루 급여면 1 곱하기 15만 원이죠. 이틀 일했으면 2 곱하기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한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근로소득 금액을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도 하죠.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세율을 적용하는데 단일 세율이에요. 일용 근로자는 6% 가장 우리 기본 소득세 기본 세율표의 가장 낮은 구간이 6%입니다. 요 낮은 구간에 있는 세율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6% 세율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산출세액을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인데
일반 근로자는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라든가 의료비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부금을 했으면 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을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용 근로자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는데 요 산출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로 그냥 빼주는 거예요. 서류 필요 없이.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우리가 세금 내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 정보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는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 다음에 하루 15만 원 공제하는 것은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빼준다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가 징수세액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징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자가 요 징수한 거 뺀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면 돼요. 그리고 징수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한 기업이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거죠.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절차죠. 그 공식, 공식이나 다름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일용 근로는 일단 해당이 없고요. 일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로소득을 정리했습니다. 자, 2배사 근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연금하고 기타 소득 두 개 남았나요? 자, 연금 소득에 열거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연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가입되어 있죠. 그런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또 공적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되겠지만 또 교사들은 사립교사,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이 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도 있죠. 보험회사라든가 은행에 우리가 연금을 가입을 해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만기 때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면은요 그때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고 말아요. 그건 저축처럼. 근데 그것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연금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에는 퇴직보험연금 또는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이런 것 등을 통틀어서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비과세 연금소득이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유족연금이다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런데 부인 되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만약에 요즘은 직장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죠. 근데
초창기에는 직장 없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방법이 없었어요. 중간에 한번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데. 자, 그래서 받다가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사망을 하면요, 유족연금으로 배우자에게 주는 연금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그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네, 장애나 장애연금, 그 다음에 상위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상위연금이죠. 이런 것들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인데요. 산재보험을 우리가 산업재해 보험이라고 그러죠. 산재보험.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장애로 인정받게 되면은 산재연금을 받게 돼요.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도 비과세 연금이다. 비과세 연금 보시면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역시 필요경비를 뺍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뺀다. 이 연금 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공제하고 개념이 같아요.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연금을 받는데 사실 필요경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연금소득공제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자, 총연금액이란 뭐냐? 비과세 연금과 분리과세 연금을 제외한 연금 총액을 총연금액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총소득금액에는 우리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항상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사항에 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 연간 120만원, 그러니까 월 10만원 정도 받는 규모의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연금 소득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간 1200만원 이하 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하면은 총 연금액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연금 과세 대상이 아니겠네요.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만 끝낸다 이런 게 원천징수로서. 자, 다음은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는 2천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연금소득의 한도는 연간 900만 원,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다. 자, 근로소득에서는 이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가 70% 소득공제 해주는 걸 봤죠. 자, 연금소득은요, 35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공제해 줍니다. 350만 원 모두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350만 원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까지는 초과된 금액의 40%,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 초과된 금액의 20%, 또 여기 1,4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의 10%, 이런 방식으로 연금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금도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이 연금을 지급하는 이 공적연금의 경우에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처리합니다. 종합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볼까요?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공적인 연금은 뭐 공적이기 때문에 받기로 한 날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날 들어오기 때문에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과세하고, 사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부실하면 안 줄 수도 있죠. 못 줄 수도. 그래서 연금 수령한 날로 소득 시기를 정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 아주 간단히 끝났습니다. 연금소득.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열거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서는요, 열거된 것을 보면서 동시에 필요경비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지금까지 쭉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제 필요경비를 맨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 소득은 소득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다르게 적용돼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이다. 경마장에서 경마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마 투표권 환급금. 경마장에서 내가 찍은 말이 당첨이 되면은, 등수 안에 들게 되면은 환급금을 돌려주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환급금을 다 주지 않아요. 그 지급할 때, 경마장에서 지급할 때 소득공제하고 줍니다. 슬롯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롯머신의 당첨금도 이제 당첨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동전을 가지고 가서 바꿔야 될 텐데, 현금으로. 그때 지급하는 회사, 그 슬롯머신 회사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투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봐요. 슬롯머신은 기계에다가 투입한 금액이 필요경비예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권도 여기 성격이 같아요. 복권은 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겠지만 성격은 이것과 같습니다. 복권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 필요경비라는 게 굉장히 미흡한 거죠. 이런 투기성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권 1,000원에 샀는데 그것이 3억 원이 됐어요. 그럼 필요경비 1,000원만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뻥뻥이 했는 승마 투표권 예를 들어서 5번 했는데 한 번은 맞추고 4번이 꽝 됐어요. 네, 꽝 된 건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한번 딱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적중된 투표권, 적중된 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복권 당첨의 경우도 내가 복권을 100장을 샀는데 한 장이 됐어요. 그 100장 산 것을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당첨된 복권의 필요경비.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복권과 같이 묶어서 여러분 필요경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진대회, 경시대회, 무슨 발표회, 그런 대회를 말합니다. 공익법인 하면은 이제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이 되죠. 아니면 학원 같은 데도 학원연합회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인해준 그런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주무관청 하면 어딜까요? 교육청, 뭐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이천 교육청, 이런 지역의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대회다.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정해놓은 상금이나 부상품을 받게 되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필요경비를 아주 많이 봐줘요. 받은 수입금액의 80%를 비용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20%만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고 곱하기 20% 원천 징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맥스 해놓고 괄호 열고 총수익금액 곱하기 80% 콤마 실제 필요 경비,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총수익금액의 80%가 아마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금 받고 실제 필요 경비를 상금의 80%보다 더 증빙할 수 있다면 뒤에 거 쓰면 됩니다. 금액이 이게 더 크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걸로 증빙 없이 80%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 주택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건설업체에서 그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비워주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주택 건설업체가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필요 경비를 80% 인정해 줍니다. 그 소득으로 발생한 것은 필요 경비를 80%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경비 80%는 상당히 기타 소득에서 높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는 필요 경비 60%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도 실제 필요 경비가 많으면 실제 필요 경비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실제 필요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또 60%보다 낮으면은 여기 총수익 금액의 60%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은요. 무형자산,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어촌에 가면은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주고 있죠. 그 주민들만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민이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네, 그 양도, 이것을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네, 필요 경비는 60% 인정해 줍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압선 전봇대 같은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고압선 전봇대가 이렇게 박힐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필요 경비 60%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받는 대가. 그래서 이제 원고료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원고료. 원고료는 뭐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사에서 무슨 그 구독자의 뭐 글을 받고 있다든가 또는 무슨 원고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타 소득이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작가가 직업이 아니거든요. 구독자, 일반 구독자예요, 우리. 그렇지만 이 직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작가 수준이에요. 작가, 직업이 작가인 사람,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나 원작자, 여기서 원작자는 본인이 원고를 썼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본인이 원고를 썼다. 원작자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작가도 사업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소득인데 사업을 하지 않는 작가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가 없는 사람. 사업자가 없는데 원고료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자가 되어야 이제 사업소득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느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필요 경비가 있잖아요. 사업이니까 장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이면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요. 60% 이런 게 아니고 기타 소득 원작자의 원고료 60%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근로소득에 관해서 이제 실기 시험 나올 때 대개 어떻게 이거 원고료가 나오는가 하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약에 홍길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홍길동시에 모친이 있는데 모친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해줍니다. 모친의 소득이 있는데 무슨 잡지사에 원고료로 200만 원을 받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소득 내용을 열거를 해줘요. 근로자인 홍길동시에 모친이 60세 이상인 모친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원고료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 과세 기간에. 그러면 그 모친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그 가족 중에 부양가족 중에 원고료 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친이 소득자인가를 판단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원고료면은 기타 소득이구나. 기타 소득 중에 필요경비가 얼마인가? 60%네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기타 소득공제. 그러면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죠. 200만 원 원고료를 받은 부양가족의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다라는 산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는 자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인적공제, 우리 소득세는 인적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본공제, 그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은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 나이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하고 그리고 나이와 소득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는 60세가 넘었지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거예요. 소득은 뭐냐? 총수익 금액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였죠. 필요 경비. 거기서 총수익 금액의 개념이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원고료 소득이 200만 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거는 소득 금액을 말한 게 아니고 총수익 금액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고료 소득 하면은 총수익 금액이고 소득 금액 하면은 필요경비 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소득자냐 소득자가 아니냐 하는 판단은 소득 금액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겁니다. 그 뒤에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원고료가 그럴 때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필요경비 60% 받는 게 뭐가 있느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대가. 이것도 예제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한 강연료. 고용된 것이 아니에요. 예, 고용되어서 강연을 했으면 그거는 근로소득세죠. 그런데 고용관계가 아니고 예, 강연이니까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강의. 고용된 관계가 아니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심사를 했다든가 토론에 참석했다든가 해가지고 받는 출연료? 출연료. 이거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변호사 등의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 대가로 받은 용역. 만약에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내가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한 변호사,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호를 어떤 법적인 거를 해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업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과세해야 돼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네,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주로 원고료하고 강연료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고료, 강연료, 필요경비는 60%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기타 소득이 이제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골동품 여기서부터 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